안녕하세요. 음, 이제 조금 상황이 좋아지나 싶었는데 또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뭐 우리 공부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안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아, 우리 원가 관리백에 1, 2차 다 있죠. 근데 이제 우리 1차 합격이 목적이니까요. 일단은 1차 시험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1차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 15문제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작년에는 16문제 나왔어요. 근데 뭐 올해도 뭐 내년이구나 이제 15문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는 사실 올해 1차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었고요. 과거에 조금 출제된 내용이 조금 평이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올해 정도 난이도는 좀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 교재 내용 정도면 충분하니까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세무사 시험 출제 경향이나 특징은 뭔가 문제를 막 꼬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찬찬히 들여다보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해도 다 풀 수 있는 평이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공부하실 때도 이제 기본 내용 숙지 하시면서 기본 내용이 문제화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문제 풀어드리면서 뭐 이런 문제는 뭐 심지어는 풀면 안 됩니다. 뭐 좋은 문제 아니에요. 설명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 일에는 충실하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화 되고요. 어떻게 자료 정리하는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셔야 되지. 빨리 답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건 뭐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에요. 특히 원가 관리 회계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은 앞부분에 이론 내용이 좀 있고요. 그때 문제가 쭉 있는데 이론 내용도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15문제라고 하면 한 뭐 두세 문제 정도는 말 문제가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에는 거의 말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 자, 안 나오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이론적인 내용도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뭐 우리 교재에 충분히 이제 요약이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정리하셔도 되고요. 우리 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범위를 보니까 좀 빠르게 하면 문제를 다 풀어볼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스타일이 중복된 문제들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시간 상황을 봐서 중복된 문제는 조금 이제 배제하면서 어찌됐든 12시간 12시간에 다 끝낼 겁니다. 끝낼 거예요. 자, 우리 교재 8페이지 볼까요? 제조 원가의 흐름. 챕터 1장 보시면 제조 원가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게 제가 최소한 이런 것들은 조금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 싶은 걸 좀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 원가 흐름 하게 되면 이런 내용 정도는 머릿속에 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가끔 요것도 이제 이론 문제로 나오니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가장 우리 시험과 직결된 부분이 이 제조원가 구분하고요. 제조원가 흐름이 되겠죠. 자, 일단 재무회계 관리회계 차이점 표로 제시되어 있는데 뭐 나머지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다 아실 거예요. 좀 필요한 것만 체크해 보면 준거 기준 재무회계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기준이 있고요. 준거 기준
관리회계는 준거 기준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 재무회계는 재무제표라는 일반적인 보고서가 있지만 관리회계는 특수목적 보고서라고 돼 있는데 달리 표현하면 정해진 형식의 보고서가 없어요. 정보의 특성. 재무회계는 뭐 요즘에는 좀 이제 재무제표 표시도 목적 적합하게 이제 뭐 시가평가라든지 좀 중시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재무제표는 신뢰성을 강조하는 정보고요. 관리회계는 목적 적합성을 강조하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조원가금 요게 이제 좀 중요하죠.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요걸 이제 3분류법이라 그러는데 뭐 3분류법은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공장 발생 총 제조원가를 크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를 묶어서 기본원가 또는 기초원가라고 하고요.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를 묶어서 가공비 전환원가라고 합니다. 얘는 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용어고요. 제조원가 흐름도 중요하죠. 물론 이제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중요한 그 용어가 단기총 제조원가 하고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우리 교재는 이제 단기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라고 돼 있지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양가로 3번 T계정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푸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우리 충분히 연습해 보겠지만 T계정 그래서 푸시는 게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우리 생각을 해보면 단기 완성돼서 제품 창고로 넘어간 부분이 단기 제품 제조원가예요. 우리가 상기업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상기업에서 단기 매입액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사온 금액을 집계할 필요가 없겠죠. 뭐 거래명세서에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하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내가 이제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 원가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게 원가 회계고 그 금액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다. 그래서 그 밑에 T 계정을 보면은 자 이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제공품의 동그라미 2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기 총 제조 원가에서 여러분들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초 제공품 포함하면 안 돼요. 이름이 단기잖아요, 단기. 그래서 단기 총 투입된 제조 원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총 제조 원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비, 노비, 제조 간접비가 있는데 재료비도 주의하셔야 돼요.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제조 원가 중에 유일하게 재고가 있는 게 바로 원재료예요. 자, 농업이하고 제조 경비는 재고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자, 원재료는 재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단기 구입하고 단기 사용이 달라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단기 사용분이기 때문에 재료비의 단기 사용분도 원재료 T계정을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이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이 이제 단기 제품 제조원가인데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두 곳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공품에서도 계산할 수도 있고 또 어디에서 제품에서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역산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문제도 있고 일반적인 문제는 제공품 계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인 문제예요. 하지만 제품 계정에서도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 역산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매출원가는 판매된 분이 매출원가니까 뭐 이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1번 원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요거는 이제 제가 저도 시험 볼 때 썼던 방법인데 우리 이제 1번 해서 타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보기가 1, 2, 3, 4, 5 이렇게 있으면 그 극도로 긴장된 상태에서는 딱 보니까 많이 익숙해진 문장이 나와. 딱 맞는 답이. 그걸 체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틀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 여기다가 X를 쳤다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틀린 걸 찾을 때는 X를 쳐서 맞는 건 제끼고 틀린 걸 찾아야 돼요. 자, 타당하지 않는 것이니까 답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는 한 10초? 10초에 풀어야지. 자, 답은 4번이죠, 4번. 4번이 왜 틀렸어요? 기초원가 안에도 직접 노무원가가 들어가 있고 제조간접원가에도 직접 노무원가가 들어가 있으니까 직접 노무원가가 중복으로 합산이 되죠. 이게 틀린 거고. 자, 1번 고정원가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맞고요. 간접원가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맞고 메모론가는 의사결정과 관련성 여부 분류 맞고요. 메모론가에 상대되는 개념은 기회원가라고 보시면 되고 기간원가는 제조원가 구성 여부에 따른 분류 방법. 그럼 기간원가에 상대되는 개념이 재고 가능 원가가 되죠. 자, 그래서 제조원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재고 가능 원가이기 때문에. 자, 2번 원가 배부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여기 맞는 걸 찾아야 돼요. 찾아보세요. 자, 5번이 답이죠. 자, 1번 볼게요.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에 의해서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었어요? 뭐 부담 능력, 수익 기준 그런 거 있었어요. 예, 틀렸고. 제조간접 원가가 전체 제조 원가에서 차지한 비중이 증가할수록 사실 우리가 원가 계산의 진행 단계를 보면 특히 개별 원가 계산 같은 경우에 공장 전체 배부, 분별 배부 이렇게 이제 원가 계산 방법이 발전된 이유가 바로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제조간접 원가의 비중이 증가해요. 제조간접 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통비라고 공통비. 결국에 공통비가 커지면서 얘를 잘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원가 계산 방법이 발전된 겁니다. 자, 이번 맞고 그래서 비중이 증가할수록 단순하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정교하게 해야 되게 이거 틀렸고. 3번.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제품의 생산 수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생산 수량과 관련 있는 활동으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단위 수준의 활동이라고 그러죠. 나머지 묶음, 제품, 설비 수준을 비단위 수준 활동이라고 합니다. 자, 틀렸고요. 4번 제조간접 원가 배부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제조간접 원가는 100% 정확하게 배부할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배부를 하는 것뿐이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하긴 해야 되겠죠. 이것도 틀렸고 활동 기준 원가 계산 제도에서 원가 배부 기준으로 선택된 원가 동인이 원가 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면 당연히 왜곡될 가능성이 크겠죠. 요거 맞고 3번 옳지 않는 거 얘도 찾아보세요.
자, 답은 5번이고요. 5번이 왜 틀렸어요? 제품 다양화는 더욱더 단순화된 배부 기준이 아니겠죠. 정교하고 복잡한 배부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1번 원가 배부 기준은 가능한 한 인과관계를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 왜? 배부 기준의 지침 첫 번째가 뭐였어요? 인과관계 기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몰랐을 때 뭐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이런 걸 썼었어요. 1번 맞고 2번 분리점 판매 가치 기준 얘는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요건 요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결합원가 계산. 자, 결합원가 계산에서는 주로 이제 뭘로 나눴어요? 우리 결합원가를 나눌 때 판매 가치 기준 했잖아요. 왜 판매 가치 기준 했을 것 같아요?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 가치 기준 한 겁니다. 부담 능력 기준으로. 그래서 자, 분리점 판매 가치 기준은 바로 부담 능력 기준이에요. 예. 자, 분리점에서 판매 가치로 하고 싶은데 분리점 판매 가치가 없을 때 뭘로 했어요? 순실현 가치로 했죠. 순실현 가치도 바로 판매 가치 기준이에요. 부담 능력 기준. 자, 제조 간접비 비중이 커질수록 어때요? 다양한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바로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4번. 보조 부문의 배부에 있어 단계 배부법이 직접 배부법보다 항상 더 합리적인 배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건데 보조 부분 하게 되면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내려갈수록 사실 원가 계산은 복잡해져요. 복잡하면 상식적으로 어때요? 원가 계산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상호 배분법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이견이 없어. 이견이 없는데 얘 둘 간의 관계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자, 왜 알 수가 없냐면 이 단계 배분법은 주고받는 관계를 일부만 인정하기 때문에 보조 부문의 우선순위를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우선순위를 잘못 찾아버리면 오히려 얘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단계 배분법이 직접 배분법보다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라고. 자, 4번. 원가관리회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거. 얘는 사실 가장의 밑줄. 옳지 않는 거라고 하면 얘는 출조 오를 수도 있어. 왜 그럴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유를. 자, 우리 회계는 재무회계하고요. 관리회계로 구분이 되죠. 우리 교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묶어서 원가관리회계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사실 이론적인 회계의 분류는 재무회계, 관리회계지만 하나가 더 있어요. 원가회계가. 이제 이 원가회계는 뭐 이론적으로 별도의 한 분야를 이루는 건 아니고 여기에도 포함이 되고 여기에도 포함된다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라고 하고요. 활용면에서는 관리회계라 그래요.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그러면 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재무회계입니까? 원가는 요게 얼마냐 계산하는 게 원가라고.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공장에 보관하고 있으면 재고 자산이에요. 재무상태표에. 팔려야 손익계산서 매출원가라고. 즉 원가 계산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면은 재무상태표, 팔면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입니다. 바로 뭐예요? 재무회계라고 사실. 우리 그 지문 보면 5번의 일반 이외의 관계자를 위한 회계가 바로 뭐예요? 재무제표예요. 재무회계. 전혀 속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옳지 않는 거 했으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1, 2, 3, 4는 다 관리회계 내용이잖아요. 100%. 원가 계산, 경영계획, 의사결정 선거 관리회계라고. 근데 일반 이외 관계자 회계, 재무회계는 약간 요게 걸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가장. 그래서 얘는 양쪽에 걸쳐 있어요. 자, 5번. 관리회계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답은 3번이죠. 그쵸? 재무제표는 재무회계고요. 6번이 사실이지 이게 말문제인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원가관리회계는 일단 사이즈가 커요. 문제 사이즈가. 원래 사이즈가 커야 돼. 예, 원가관리회계인데 사이즈가 작잖아요. 조심하셔야 돼. 그게 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고 말 문제가 어려워요. 원가관리회계는. 특히 이제 6번 같은 경우 이런 문제는 머릿속으로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요. 임의의 숫자를 넣어서 상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자, 6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제공품하고 제품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단기 투입된 제조원가니까 요 부분이 바로 단기총 제조원가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바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죠. 그 다음 제품 계정에서 판매된 부분이 매출원가예요. 우리 문제를 보면 정확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요. 크기만 물어봤어. 크기만. 그러면 단기 총 제조원가를 X라고 하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Y라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공품 계정에서 찾을 수도 있고요. 제품 계정에 찾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출원가를 Z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크기만 찾아내면 돼요. 자, 문제를 볼게요. X1년 초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제조를 시작한 한국은, 자, 제조를 시작한 거기 밑줄. 자, 이런 그 문장 많이 나와요. 우리 그 원가관리 회계에서. 바로 뭐예요? 기초재고는 없는 거죠. 언제 없었어요? X1년에 기초재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밑줄. X1년 말 현재 판매 실적이 부진해서 공장 창고, 그다음 완성품 미완성품이 가득했다. 자, X1년에 기초재고는 없었지만 X1년 말에 기말재고는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회계연도는 X2년이에요. 2년. 즉 기초가 바로 언제냐면 얘가 X2년의 1월 1일이라고. 당연히 기초 제품도 X2년의 1월 1일이 되겠죠. 기말은 뭐예요? 지금 6월 달에 쌍값에 다 처분하고 폐쇄했대요. 기말은 얼마라고 보는 거예요? X2년의 6월 30일이 되는 거죠. 제품도 X2년의 6월 30일이 됩니다. 그러면 요때 폐쇄했다고 그랬으니까 기말 재고는 둘 다 없어요. 없는데 X2년 기초는 어때요? 종계에서 넘어왔으니까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러면 그냥 100원이라고 할까요? 100원? 얘를 100원이라고 이렇게 쓰면 우리는 X, Y, Z의 크기만 찾아내면 되니까요. 먼저 여기부터 제공품부터. 자, 차대변은 항상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변은 100원 더하기 X가 되고 대변은
Y가 되고요. 제품의 경우에도 차변은 100원 더하기 Y, 대변은 Z가 되니까 크기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돼? 크기가 X보다는 Y가 크고 Y보다는 Z가 큰 거죠. 얘가 단기총 제조원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 매출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답은 그래서 1번. 자, 7번. 자, 문제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X 1년 주기에 자 밑줄 25,000 단위 제품을 판매. 판매는 어떤 계정이에요? 제품 계정이죠. 자, 밑줄 제품 한 단위 생산에 4kg의 원재료.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25,000개를 팔고요. 한 단위에 4kg의 원재료 소요가 된대요. 그리고 재고 자산의 기초 재고와 기말 재고 수량이 다음과 같을 때, 자, 밑줄 구입한 원재료 수량. 자, 지금 원재료하고 제공품 제품의 기초 기말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죠. 자, 뭐냐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내용은 요걸 찾아야 돼요. 원재료 구입 수량을. 자, 근데 추가로 주어진 자료가 판매량 자료가 주어져 있다고. 즉 단위가 다른 거죠. 얘는 판매량 한 단위고요. 원재료 계정은 킬로그램. 자, 그럼 일단은 지금 몇 개 팔았다고 그랬어요? 25,000개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품 계정에서 25,000개를 팔았으니까 총 판매 가능한 제품은 62,000이 되고요. 자, 얘도 그러면은 62,000이 돼야 되니까 500이 바로 뭐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넘어온 거죠. 자, 얘는 제공품 계정에서 넘어왔을 거예요. 총 몇 개가 완성이 됐어요? 5만 개가 완성이 된 거죠. 기초와 기말 제공품 재고가 없으니까 단기 생산량도 5만 개고요. 그러면 5만 개를 생산할 때 필요한 재료 수량, 이것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당 4kg이 투입되니까 얼마 사용한 거예요? 20만 kg이죠. 그럼 얘 찾을 수 있죠. 그렇죠? 답은 1번 14만 kg. 8번 읽어보세요.
자, 볼게요. 회사는 직접 재료를 자 밑줄 항상 외상으로 매입. 이 8번은 포인트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항상 외상으로 매입한다. 자, 항상 외상으로 매입하게 되면 회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매입할 때마다 뭐 매입으로 쓰는 뭐 경우도 있고 또는 바로 원재료로 쓰기도 하겠죠. 자, 매입 또는 원재료 대변은 매입 채무. 당기 원재료 매입 금액은 뭐랑 같아요? 당기 매입 채무 계산 금액과 똑같아야 돼. 항상 외상으로 매입하니까. 그쵸? 요게 포인트라고. 자, 이 상태에서 추가로 보면 당기 직접 재료에 관한 자료 다음과 같다. 외상 매입금 지급액. 뭐 얘는 조금 우리한테는 낯선 거고요.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 얘도 뭐 잘 모르겠고. 세 번째 보니까 직접 재료 계정 감소 500 밑줄.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직접 재료 계정 감소가 500이잖아요. 그럼 얘는 원재료 계정을 봐야 되니까 자,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원재료 구입액이 얼마냐 사용 금액이 얼마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얼마 있었던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차익만 알면 돼. 자, 그러면 직접 재료 계정 감소가 500원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돼요? 자, 얘는 500원이고 제로로 보면 된다고. 이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당연히 더하기 x 하면 되잖아요. 요 금액에서 500원 감소했으니까 500원 빼주면 되잖아요. 이 차익이 중요한 거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요. 500원 있었는데 없어졌으라고 보면 된다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 물어봤냐면 당기의 직접 재료 사용액 물어봤어요. 사용액은 어느 부분 찾아야 돼요? 원재료 계정에서 요 부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를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요? 당기 매입액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당기 매입액에 대한 자료가 안 나와 있어요. 자, 안 나와 있는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요걸 알고 있는 거죠. 당기 매입액은 매입 채무 발생액과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자, 외상 매입금 매입 채무로 가야 되는데 자, 매입 채무는 대변 항목이잖아요. 여기가 기초라고. 여기 기말이고. 당기 매입 채무 발생액은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쵸? 얘하고 뭐랑 같다는 거예요? 당기 매입액 얘랑 같은 거라고. 이해되세요? 이거 찾으면 돼요, 이거. 자, 그래서 외상 매입금 계정을 살펴보니까요. 외상 매입금 지급액 2,000원. 얘는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으니까 여기 가면 되는 여기 감소가. 자, 2,000원 줄어들었고요. 또 외상 매입금 계정 감소가 300원이라 그랬으니까 300원. 자, 원래 얼마 있었어요, 그러면? 300원 있었고 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기에 매입 채무 발생 금액이 얼마예요? 1,700이 되고 얘가 바로 1,700이 되니까 원재료 사용 금액은 얼마? 2,200이 되죠. 됐어요? 자, 9번. 얘도 한 20초면 풀 것 같은데요. 9번 답 찾아보세요.
자, 지금 원재료 금액에서 사용분이 제공품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9월 중에 100원의 원재료를 구입했고요. 단기총 제조원가는 200원이고 전환원가가 120. 그러면 단기총 제조원가 중에 직접 재료비는 얼마예요? 80원이죠. 80원. 얼마 쓴 거예요? 80원 쓴 거죠. 뭐 80원. 200에서 120 빼면 자, 여기에서 기말 원재료 재고 물어봤네요. 얘 찾아야 되는 거죠. 얘 찾으려면 기초 원재료하고 매입액만 찾으면 돼요. 자, 얼마 매입했어요? 100원 구입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매입액이 100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월 초 원재료 재고가 50원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50원. 찾을 수 있죠. 70원. 자, 10번. 이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나겠죠. 자, 일단 요거는 뭐 쉬운 거니까 우리가 제조 원가 하고요. 그 다음에 비제조 원가가 있죠. 원가 관리 회계는 원가 회계하고 관리 회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실 원가 회계는 얘밖에 안 봐요. 원가 회계에서는 제조 원가밖에 안 봐요. 그러니까 비제조 원가 판관비는 주어버리면 돼. 그럼 비제조 원가는 어디에서 다뤄와요? 관리회계에서는 다뤄와야지. 왜 관리회계에서는 경영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는 얘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조 원가는 뭐예요? 이 제품의 제조 원가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공장만 보는 거라고. 근데 약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판관비에 대해서. 바로 뭐냐면 변동원가 계산에서는 판관비도 봐야 돼. 변동원가 계산. 자, 변동원가 계산은 변동원가를 제품원가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변동비는 제조원가도 있고 판관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원가 계산에서부터 사실 판관비가 나와요. 왜? 판관비 안에도 변동원가가 있거든. 자, 변동원가 계산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매출에서 뭘 빼죠? 변동비를 빼잖아요. 자, 이 변동비가 두 곳 있다고, 두 곳. 제조원가 쪽에도 변동비가 있고요. 판관비 쪽에도 변동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빼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공원 이익이 되잖아요. 즉 공원 이익은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빼는 거지 변동 제조원가만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변동원가 계산에서 판관비를 찾아 놓으셔야 된다고. 이해되죠? 하지만 변동원가 계산을 빼면 원가 쪽은 얘만 봐요. 얘는 볼 필요가 없어. 자, 제조간접원가 물어봤으니까 이제 공장에서 발생된 것만 찾으면 되죠. 반대로 공장과 무관한 거 빼면 되겠네. 판매원 퇴직금하고요. 본사 정기로 빼면 답은 80원 됩니다. 자, 11번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11번 읽어보세요. 자, 11번은 이제 발생주의하고요. 현금주의 간의 관계인데 얘를 설명해도 많이 혼돈하신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더 있어요, 사실. 지금 여기서 얘를 정복을 하자고요. 정복을. 자, 우리 또 회계학 잘 하시니까 분계로 보면 뭐 선급비용부터 볼게요. 선급비용은 어떻게 발생을 하죠? 사실 비용이 아니고 미리 돈 준 거죠. 그 선급비용은 어떻게 차변에 선급비용 자산이 생기고 대변에 현금 미리 준 거라고. 언제 비용 처리가 돼요?
성급금이 떨어지면서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비용이 발생이 되는 거죠. 즉 현금 유출 없이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이해되죠? 즉 성급에 관해서는 언제 비용이 늘어나요? 성급금이 줄었을 때 비용이 늘어나. 돈 나가지도 않았는데. 됐죠? 이거 생각하면 되네. 성급 비용은 발생 즉시는 비용과 관련이 없고 성급이 줄었을 때 비용 생기는구나. 요거만 이해하면 돼요. 자, 미지급은 반대야. 미지급은 발생 시점에서 돈도 안 나갔는데 어때요? 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돈도 안 나갔는데. 미지급은 어때요? 늘어났을 때 비용이 늘어나. 돈도 안 나갔는데. 미지급이 감소한다는 건 어때요? 얘는 비용과 상관이 없어. 그냥 돈만 나갈 뿐이야. 그럼 언제 비용이 늘어나요? 성급의 경우에는 감소했을 때 비용이 늘어나고 미지급의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즉 증가했을 때 비용이 늘어나요. 이것만 좀 기억하자고. 여러분 분기 잘 하시니까 이거 몇 번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성급은 줄어들었을 때 비용이 늘어나요. 미지급은 늘어났을 때 비용이 늘어나. 됐죠? 자, 11번. 자,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의 제조간접비 발생액, 사실 뭐 발생액이라고 안 써놔도 당연히 발생액이 되겠죠. 우리 뭐 회계에는 발생 중이니까요. 자, 밑줄 당기 지급액 요거는 거 주의하셔야 된다고. 3,000원이 어때요? 3,000원이 비용이 아니에요. 얘는 돈 나간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 성급액, 차기 성급액이니까 정기에 1,500원 있었던 게 700원 됐죠? 이거 써놓으면 되겠네. 성급 800원 감소. 자, 당기 미지급은 늘어난 거죠? 미지급 500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성급이 800원 감소했으니까 요거네, 요거. 자, 얘가 800, 비용이 800 늘어난 거잖아요. 미지급은 500원이 늘어났으니까 어때요? 얘가 500이 되는 거죠. 그럼 비용은 돈 얼마 줬어요? 자, 3,000원 돈 준 거고요. 실제 현금과 관련 없이 비용 늘어나는 게 얼마 있어요? 요거 800원. 현금 유출 없이 비용 늘어난 거 성급 비용 감소 800원 있었고 현금 유출 없이 미지급 비용 늘어나는 거 얼마예요? 500이죠, 500. 총 비용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00 되는 거죠. 요것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요거 문제가 되게 많아요. 시험도 자주 나오고. 그러니까 요 분계로 이해하시라. 사실 제가 뭐 공식을 만들어 드렸는데 표정이 안 좋아.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 연구해 보니까. 요거 좀 기억하세요.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